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선의 10대 왕, 폭군의 대명사, 조선 역사 최초로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 연산군입니다. 보통 1대 태조 이성기에서부터 9대 왕 성종까지를 통상적으로 조선 전기라고 하고, 성종 이후부터는 조선 중기라고 부른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역사 입문용 조선왕족실록 9화 성종편을 꼭 보고 오셔야 오늘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종은 세조 이래 형성되어 강력한 기득권을 누리던 공신 권세 가문들, 이른바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 신진사대부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특히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육성해 살인파를 형성합니다. 엄격한 도덕적 성리학 원칙을 고수했던 살인파들은 훈구파들은 물론 성종에게도 성인 군자의 자질을 강요했고, 세종대왕처럼 왕의 힘과 신하의 힘 사이 균형을 추구했던 성종은 살인파들의 싫은 소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의 아들 연산군은 태종 이방원이나 세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신하들 위에 군림하는 왕 한마디에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왕권이요. 그러나 성종 치세에 익숙해진 조선의 조정은 연산군의 뜻대로 움직일 기미가 안 보였는데 1498년 연산군 재위 4년째에 사단이 터집니다. 조선의 관청 중에는 조선족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실록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책임자였던 이극돈이라는 공신지만의 훈구파 사람이 있었는데, 실록청 직원 중 김일손이라는 살인파의 한 사람이자 김종직의 제자가 쓴 실록 기사를 보고 적잖이 당황합니다.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에 대해 조이제문이란 글을 실었는데, 조이제문의 의제는 중국 역사에서 억울하게 황위를 빼앗겨 항우에게 살해당한 황제로 세조를 돌려서 도덕적으로 맹비난하는 의도였죠. 이 조이제문 글은 김종직이 쓴 일종의 칼럼이었고, 제자 김일손이 실록에 자기 스승의 글이니까 실어준 거죠. 이극도는 유자광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이 강도 높은 실록의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유자광 기억나시나요? 예종 때 남이를 배신했던 그 유자광이요. 유자광은 그대로 연산군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성종 때 살인파들 때문에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던 연산군은 왕은 절대 실록을 열람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실록을 확인했으며, 김일손을 비롯해 그 세력들 대부분 김종직의 제자들을 불러다 모진 고문을 하고, 김일손은 능지처참형에 나머지 김종직의 제자들과 실록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도 대부분 처형되거나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라 연산군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한 번 더 베어버리는 부관참시 처분을 내렸죠. 조선 중기 살인파들이 당한 정치적 보복의 화를 살인의 화, 줄여서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총 4번이 있었는데 1498년 김종직의 조이제문 글과 김일손, 그리고 그것을 고해 바친 유자광으로 인해 벌어진 첫 번째 사화 사건을 1498년이 무오년이라 무오사화라고 한답니다. 무오사화 이후 몇 년간 연산군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연도 잘 참석하고 신하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의 여러 병폐들을 찾아내 개선시키거나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왕으로서 나름 제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음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시를 비롯해 연산군을 모시는 궁인들이 곤장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궁궐 단높이를 높이고 높은 곳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절과 사가들을 전부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장록수를 후궁으로 들이면서부터 연산군의 사치벽도 점점 심해져 왔습니다. 1503년 연산군 재위 9년째가 되던 해, 연산군이 신하들을 불러다 뒤풀이 연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연회 자리에서 이쇠자라는 예조 판서에게 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쇠자가 술을 마시면서 술 몇 방울을 연산군의 옷에 흘렸나 봅니다. 술자리에선 연산군이 모르는 척 넘어간 듯 했으나 며칠 뒤 어떻게 왕이 준 술잔을 왕의 옷에다가 흘릴 수가 있냐며 예조판서 이쇠자를 유배보내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듬해 1504년 이번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쇠자와 그의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연산군이 의도적으로 이쇠자를 싫어하는 느낌인데, 이쇠자와 그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낸 그날, 연산군은 자기 방으로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와 정씨를 불러 미친 듯 구타를 했고,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연산군은 이복 동생들을 속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친엄마를 구타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성종의 엄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 울면서 소리 질렀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요.
가뜩이나 건강하지 못했던 인수대비는 이날의 충격 때문에 다음날 바로 졸도 후 사망해버립니다. 연산군은 지난번 9화 성종편에서 말씀드린 성종이 내쫓고 사야까지 내린 패비 윤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는 패비 윤씨가 왕비였던 시절 패비 윤씨가 너무 무섭다며 성종에게 울고불며 일렀던 적이 있으며 이쇠자는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야 말할 것도 없이 성종과 함께 패비 윤씨에 대한 모든 처분을 결정한 사람이었고요. 패비 윤씨 사건이 있었을 때 연산군은 너무 어렸기에 성종은 패비 윤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연산군에게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하들도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봤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쉬했습니다. 모두가 연산군이 패비 윤씨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산군을 다룬 숱하게 많은 사극에서 갑자사화를 다룰 때 어머니의 죽음을 우연히 알게 된 연산군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에 가까운 대학살을 벌였다고 다뤄지지만 여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면 연산군의 핏빛복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꾸준히 패비 윤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어머니의 무덤과 사당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집안을 다시 복권시켜 주었으며 신하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웠는지를 물어보는가 하면 연산군이 사건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임사홍이 연산군을 찾아가 본인은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던 시절에 혼자서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어필을 했던 기록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쇠자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약을 내렸고 자기 아버지 성종이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릴 때 동조했던 신하들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배를 가게 되거나 심하면 자살 명령을 받든지 능지처참당했습니다. 당시에 호응했던 신하들 중 이미 죽은 사람들 예컨대 정창송, 심회, 한명회, 정인지 4명은 시체를 끄집어다가 목을 더 베는 부관참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마지막 장면 때 송강호가 한명회 역을 연기한 김희성 배우에게 목이 잘릴 상이라고 하잖아요. 연산군의 행보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 조선의 최고위직 정승들 한치형, 이극균, 성준 등이 나서서 연산군을 말리자 연산군은 세색에 전부 자결 명령을 내린 후 시체의 팔다리를 자르는 부관 능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극균은 죽기 전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자 연산군은 이극균의 8촌인의 친척들을 전부 북방의 험한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성준의 경우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 늙은 정치인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다가 목을 벤 후 시체를 다시 5등분에 찢은 뒤 나중에는 해골을 빻아 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패비윤 씨의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조 때의 권신들, 훈구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훈구파에 대한 핏빛복수를 자행한 후 공포감이 조성이 되자 연산군은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해 왕권 강화를 목표했고 기왕 사륙 파티를 벌인 김에 애꿎은 살인파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대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렸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뭐라 했거나 아니면 튀는 행동을 했던 살인파들을 싸잡아 처형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머리가 저작거려 효수되었고 국문장에는 고문을 받는 비명소리만 가득했습니다. 1504년이 갑자년이라서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왕의 남자입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조용조용했던 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연산군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사실상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성종에 대한 복수였고 아버지 성종이 일군 모든 정치 형태를 다 뒤바꾸어 버렸잖아요. 또 연산군은 창기 출신의 후궁 장록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성적 취향을 요구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나오듯 장록수는 연산군에게 야, 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침할 때는 장록수가 연산군을 아기 대하듯 역하극을 하기도 했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사생활은 각종 변태짓과 사치스러운 생활들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행사나 연회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관청, 장학원 내 악사들의 수를 몇 배 이상 늘렸으며 장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무희와 기생수도 늘렸습니다. 연산군은 장학원 소속의 기생들을 흥청과 운평이라고 명명했는데 연산군의 흥청 및 운평에 대한 선발 기준은 대단히 까다로워서 음악적 재능은 물론 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늘린 흥청과 운평의 수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흥청과 운평을 선발하는 관리를 채홍사라고 했죠. 연산군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흥청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어머니 기일에도 길가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연산군의 전횡에 지방 도처에서 연산군을 비방하는 글들이 한글로 쓰여져 나돌았습니다. 연산군은 한글 금지령을 내렸고 한글로 기록된 사서들이 소실되었죠. 국문학사에서는 이 시기를 어둠의 시기라고까지 표현한답니다. 연산군은 어전회의, 즉 왕과 대신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공간에서 대신들은 무조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의에 참여하겠죠. 연산군 12년째인 1506년은 연산군의 치세 마지막 해였습니다. 여기 박원종이란 군인 출신의 신하가 있습니다. 박원종은 주변으로부터도 신망도 높았으며 일처리도 일사천리라서 성종과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는데, 연산군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박원종은 왕을 내쫓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박원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희안, 신용무 등과 함께, 그리고 한때 연산군의 칼이 되어주었던 유자광까지 반정을 기획했고, 박원종은 군대를 집결시킨 뒤 궁궐로 들이닥쳐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다 무슨 조 혹은 무슨 종으로 끝났는데,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에겐 무슨 군이란 격화된 칭호가 붙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보내졌다가 2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고 장록수도 처형됐죠. 연산군의 왕비와 아들들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반정딱 일주일 전 연산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연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왕비와 후궁들에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록수와 왕비 신씨는 눈물을 흘렸으며, 연산군은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미안하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정 당일에도 연산군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으며 이런 말을 했다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해라. 조선의 9대왕 성종이 패비 윤씨를 내쫓고 후궁 중에서 새롭게 왕비로 승격시킨 왕비가 정현왕후라고 있었습니다. 성종과 세안의 정현왕후 사이에서는 진성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고, 진성대군도 왕비 소생의 적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정통성은 있지만 형 연산군이 세자였던지라 연산군이 10대 왕이 되었죠. 그러나 1506년 박원종, 성희안, 신윤무 등이 폭군 연산군을 폐위시키며 12년이라는 연산군 시기의 암흑기가 끝이 났고, 반정을 일으킨 주도 세력은 진성대군을 새로운 11대 왕으로 옹립하니 바로 중종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군이 왕으로 등극한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종 본인은 반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을 내쫓은 반정 세력들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진성대군 집에 갔을 때, 진성대군은 형 연산군이 자기를 죽이러 군사들을 보낸 줄 알고 숨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진성대군 본인은 왕이 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종은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경우가 아니라 어떤 뚜렷한 정치적 비전이나 야심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더불어 박원종 등의 반정 세력들이 대부분의 정치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중종은 신하들 눈치 보기 바빴고, 즉위 초에는 입버릇처럼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그저 반정 공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는 힘없는 예스맨이었죠. 중종 재위 초반에는 연산군 시절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원상복구하느라 바빴고, 더불어 박원종 등의 반정 세력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간다며 또 어지러웠습니다. 중종 반정은 조선 개국 이래 왕이 신하들에게 쫓겨난 최초의 사건이라 전국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반정이 일어나면은 공신이 더 생겨납니다. 공신은 기득권을 더 공고히 만들어주고, 이들은 보수적인 정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형성된 정치 세력이 훈구파였죠. 성종 시절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들을 등용했으나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로 살인파들의 기가 많이 꺾였고, 훈구파들의 반정을 일으키고 또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훨씬 더 많은 훈구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중종 반정의 공으로 공신이 된 수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종은 뭘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권력은 어마무시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던 이 반정의 가장 주도적인 핵심 인물 박원종은 중종 5년에 죽고, 중종 7년에 유순정이라는 원로 훈구 정치인이 죽고, 중종 8년에는 성희안이 죽고, 신용무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모 사건에 휘말려 사형당하면서 반정 세력의 주도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축이 죽었을 뿐 공신으로 책봉되어 국가가 보장해주는 훈구파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은 뿌리 깊은 것이었고, 중종은 이러한 훈구파들의 텃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 됐는데 무늬만 왕뿐이라는 한탄이 있었겠죠. 이런 중종도 재위 10년째가 되던 1515년 충격적인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조선시대 수사기관의 양대 산맥인 사헌부와 사관원에
전 직원 물갈이를 주장하는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의 골자는 현재 사헌부와 사관원이 본래의 기능을 잊고 공신들 훈구파 눈치나 보고 있으니 이 대가리들이 전원 교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파격적인 건 이 상소문을 작성한 장본인인데 다름 아닌 과거 급제 후 겨우 3개월이 되어 정육품 사관원 관리가 된, 쉽게 말해 이제 갓 행정고시를 패스한 젊은 청년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조광조. 조광조의 상소문은 그저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객기로 끝날 문제이긴 했으나 실제 당시 몇몇 정치인들은 사헌부와 사관원이 훈구파들 눈치를 너무 본다고, 안 그래도 이를 문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광조의 상소안을 확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중종은 정말로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사헌부와 사관원 전 직원을 실제로 싹 갈아버렸습니다. 조광조가 정확하게 이 중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다 못해 가렵다고 생각 못한 부분까지 긁어준 것이었고, 이 일로 이 젊은 청년 정치인 조광조는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조광조는 예전 성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살인파의 대스승 김종직의 제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도 계보적으로 정통 살인파라고 할 수 있죠. 조광조의 상소사건이 있고 3년 후 1518년 조광조 품계는 정선품,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어 종2품 사헌부에서 가장 높은 관직인 대사헌에 임명됩니다.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절대적이었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를 남발하던 우리 중종이 이제는 광조의 말이 옳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중종을 등에 업은 조광조는 본인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야심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던 살인파의 학풍 그대로 이어받은 조광조는 조선을 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유교사회로 만들려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됐죠.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역사돋보기 사화 4부작 3편 기묘사화편을 참고해주세요. 중종은 웬만하면 조광조의 개혁안들을 다 들어주었으나 몇 가지들은 중종도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종이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면 조광조를 따르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 중종은 별 수 없이 조광조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조광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보고 중종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찝찝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1519년 살인파 중 한 명이 위훈삭제를 들먹였습니다. 위훈이란 거짓된 훈장입니다. 중종 반정 이후 반정의 공을 인정받아 공신으로 임명받은 숫자가 너무 많다며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이름만 올려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너무 많아 국가 재정을 조음먹는다며 이 거짓된 훈장을 받은 신하들에게 그 권한을 박탈하자는 것이었죠. 여기에 조광조가 지지를 해주었죠. 그러나 논공 행상을 개정하는 건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거든요. 1519년 남곤, 심정, 홍경주 등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살인파들의 개혁에 탐탁치 않아 하던 보수적 성향의 훈구파 대신들이 갑자기 중종과 개인적 면담을 하는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이 면담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실록에서조차 적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수적 성향의 훈구파들은 나뭇가지에 특정 글자 모양으로 꿀을 발라놓고 벌레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먹은 꿀 모양대로 글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수파들은 이 나뭇잎에 새겨진 글자를 들고 중종을 찾아가 궁궐의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며 조광조 휘하 그 일당의 검은 마음을 경계하고 국왕의 권위에 도전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청했습니다. 주와 초를 합치면은 조광조의 조자가 됩니다. 위왕은 왕이 된다는 뜻이니 주초위왕이란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였습니다. 주초위왕 일화는 사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이며 누군가의 사적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벌레 실험을 해봤는데 벌레는 꿀에 상관없이 그냥 나뭇잎을 먹었다는군요. 위훈 삭제 결정이 내려지고 고작 4일 후 야심한 새벽 남곤, 홍경주, 심정 등이 군사를 내리고 경복궁 북문에서 집결해놓고 조광조 포함 조광조를 따르는 신하들 전부 체포하고 하옥시켰습니다. 체포 후 중종은 11월 16일 조광조와 그 일파에 대해 유배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조광조가 유배를 간 지 한 달 후 중종은 다시금 조광조를 언급하며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중종이 직접 발탁해 조선의 개혁을 도모했던 조광조는 중종이 내린 사약을 먹고 죽은 거죠. 조광조 일파 약 20명이 처형됐고 조금이라도 관계된 자들은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중종 14년이었던 1519년 이 사건이 무오사와 갑자사화에 이어 조선시대 4번의 사화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기묘사화입니다. 이후론 기묘사화를 주도한 남곤 등의 훈구파 권신들이 다시금 실권을 주도했습니다. 남곤 개인은 청렴하고 유능했던 권신이었던 듯합니다.
남군이 영의정으로 정권을 주도했던 몇 년간은 정치판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는데 중종 1522년 남곤이 죽자 남곤 밑에 있던 심정, 이행 등 권력력 큰 훈구파들이 득실거렸죠. 그런데 중종은 원래 이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멀리하고 싶어 했잖아요. 조광조 사태 후 중종은 상당히 신중해지긴 했지만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견제시키기 위해 살인파들을 다시 등용하려고 했고 새로운 대항마로 중종이 키운 살인파가 기만로였습니다. 기만로는 감찰기관과 살인파 인맥을 동원해 심정, 이행 등 훈구파 대신들에게 피해 정치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이 세자의 처소 근처에서 그것도 세자의 생일날 끔찍한 형태의 쥐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세자가 쥐띠였거든요. 이건 누군가 세자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중종이 총애하던 후궁 경빈 박씨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며 여론이 조성됐고 결국 경빈 박씨가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기만로 등의 살인파들은 훈구파들과 이 경빈 박씨를 엮어 역모죄로 몰아갔던 거죠. 살인파들이 대부분 감찰기관의 포진에 있어서 증거 만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중종이 기만로 편이었고요. 기만로는 엄청난 관직을 겸임하였고 몇 년간 훈구파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이어나갔습니다. 조광조와 기만로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광조는 꿈꾸던 정치 이상향이 있었고 기만로는 그냥 정치 권력 욕이 엄청났기에 개혁을 주도하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칼부림을 해댔죠. 중종이 이런 기만로의 횡포를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기만로가 정권을 잡았던 6, 7년 정도는 이 기만로가 훈구파들을 견제해주고 있으니 중종도 그러려니 뒤에서 봐주고만 있었는데 중종 32년 1537년 중종은 느닷없이 기만로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유배 보낸 후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이번에도 중종은 직접 키운 기만로를 직접 제거했죠. 조광조 때부터 기만로 때까지 중종은 정말 통수쟁이였습니다. 성격 자체는 소심해 보이지만은 뒤에서는 자기 필요할 때만 누구를 써주고 이제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토사구팽시켰죠. 아마 신하들에게 쫓겨난 자기 형 연산군을 보고 또 반강제적으로 왕위에 오른 상황에서 중종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종의 재위기간은 39년으로 상당히 긴 재위기간인데 이 기간 너무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엎치락뒤치락 일어났었잖아요. 아마 중종 본인도 상당히 필요해했을 겁니다. 중종이 유일하게 끝까지 신임한 사람이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의녀 장금이었습니다. 중종 말년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 중종의 소식은 반드시 장금이를 거쳐야 했다고 할 정도였다죠. 이렇게 39년을 끝으로 중종은 죽지만 중종이 쌓은 똥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544년 재위 39년을 끝으로 중종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12대 왕 인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인종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아버지 중종의 개인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종은 진성대군 시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산군이 쫓기면서 진성대군은 반강제적으로 중종이 되었고 아내였던 신씨도 얼떨결에 왕비 단경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경왕후 신씨가 내쫓긴 연산군 아내 집안 사람이어서 이 반정 세력들에 의해 왕비가 된 지 일주일 만에 패출되고 맙니다. 이듬해 1507년 중종은 새로운 왕비를 들이니 파평 윤씨 집안의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1511년 장경왕후는 첫째 딸 효혜공주를 낳았고 4년 뒤 아들을 낳아 중종에게 첫 적장자가 생겼으나 산후 후유증 때문인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중종은 아들이 태어나고 5년 뒤였던 1520년 왕세자로 책봉하여 공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왕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고 공속으로 둘 수가 없고 새로운 왕비를 들이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장경왕후가 죽고 2년 뒤였던 1517년 같은 파평 윤씨 가문에서 새로운 왕비를 배출하니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당시 문정왕후의 나이가 17살이었고 자기에겐 양아들이 있었던 거죠. 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모는 자기가 태어날 때 죽었고 2, 3살 때부터 양어머니 문정왕후가 키웠기 때문에 자기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실상 문정왕후가 세자에게는 친엄마나 동일하게 인식이 됐을 겁니다. 문정왕후도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왕비고 세자가 있으니 처음에는 아들처럼 잘 키워주었습니다. 이 중종에게는 경빈 박씨라고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는데 경빈 박씨에게는 복성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이 워낙 경빈 박씨를 아끼니 혹시 경빈 박씨가 딴맘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세자를 교체시킬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세자 처소 인근 이 세자의 생일날 끔찍한 형태의 쥐 사체가 나온 적이 있으며 세자를 저주하는 목각 인형이 궁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빈 박씨가 사주한 일인지는 증거는 없었지만 경빈 박씨가 뒷배라며 여론몰이가 됐고 경빈 박씨와 아들 복성군은 쫓겨났죠. 이때 중종이 힘을 써주던 김한로가 자기 정적 세력들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자의 보호자라고, 세자를 지키기 위해 그 음해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엄청 위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534년 중종 29년에 왕비였던 문종왕후가 30대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중종의 아들을 덜커덕 낳아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537년 중종 32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세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김한로가 중종에게 팽당해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자, 이러면 관계가 서먹해지죠. 생모가 없는 세자 2호와 현 왕비가 낳은 아들 경원대군. 중종은 당연히 자기 늦둥이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신하들 헷갈리게 만들고 또 문종왕후 입장에서야 자기 배아파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겠죠. 문종왕후의 두 남동생 윤원형, 윤원로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파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자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었고 중종 38년에는 세자의 처소에 정말 큰 화재가 났답니다. 아직까지도 이 화재의 원인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소행이 아니냐며 수군댔죠. 문정왕후의 소행인 걸 알았던 세자는 내가 죽는 게 어머니의 뜻이라면 죽어드리는 게 효도라며 모든 걸 체념했는데 아버지 중종이 간곡하게 외치자 죽는 건 또 아버지에 대한 효가 아니라며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자가 자는 사이 불이 퍼졌고 세자 빈이 급하게 깨어 같이 나왔다죠. 아무튼 간에 이 이야기는 세자에게 상당히 위협이 있었음을 제시하는 일화죠. 세자에게도 아무런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김한로 사후엔 세자의 외삼촌 유님이 세력을 형성해 주었는데요. 유님 등 세자를 보호하자는 쪽을 대윤, 윤원형, 윤원로 등 문정왕후와 그의 아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쪽을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종은 노골적으로 대윤을 멀리하고 소윤 세력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제 다들 경원대군이 크기만 하면 중종은 분명 세자를 교체할 거라고 예측하던 찰나 경원대군이 고작 10살이었던 1544년 중종이 사망합니다. 경원대군은 너무 어렵고 실제 세자 교체의 제스처는 없었기 때문에 세자 2호가 12대왕 인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럼 이젠 대윤의 세상이고 소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종은 과할 정도로 사람이 착했습니다. 비록 자기와 계모 문정왕후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인종은 자기를 2살 때부터 키워준 친모나 다름없다며 왕이 되고도 문정왕후를 깍듯하게 모셨고 문정왕후와 소윤들과 싸우기 싫다며 윤원형, 윤원로 형제들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 동생 경원대군도 굉장히 인종이 아껴주었고요. 그래도 유님 등 대윤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 문정왕후도 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에게 나와 내 아들을 언제 죽일 것이냐, 죽일 거면 빨리 죽여라, 이런 식으로 겁박했다는 야사의 내용도 있고 자기 멋대로 중종의 장례식 일부 행사를 스킵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결코 약하지 않음을 어떤 식으로든 내비추려고 했답니다. 만약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식으로 말이죠. 유님은 소윤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싶어 했지만 인종이 과격한 보복을 원치 않으니 무슨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은 재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때문에 인종이 문정왕후에게 독살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인종이 문정왕후가 준 떡을 먹고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다가 죽었다며 문정왕후의 독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종의 실제 사인은 거식증이었습니다. 중종이 오늘 내일 할 때부터 착함의 표본이었던 인종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며 중종을 옆에서 보살폈고 중종 사후 왕이 되면서부터는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밥을 피했는지는 착해도 너무 착했던 인종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 큰 시리에 빠져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한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관례로 점차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해석과 본인이 문정왕후나 소윤파들에게 언제 독살을 당할지 몰라
밥을 안 먹었을 거라는 해석이 있답니다. 여하튼 인종의 안색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차 안 좋아졌고, 조선왕족실록, 인종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인종에게 제발 좀 밥을 먹으라고 간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며 인종의 몸이 점차 안 좋아지는 기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답니다. 어이들은 인종을 진찰할 때마다 점점 안 좋은 의료 결과를 보고했고, 그럴수록 인종은 더더욱 밥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기력은 눈에 너무 띌 정도로 안 좋아지니까 당장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몰골까지 되니 아마 문정왕후와 소윤파들도 인종의 죽음을 예견을 했고,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오히려 문정왕후는 주상전하의 몸을 걱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미지 관리를 했습니다. 인종은 약조차도 먹기를 거부했고 헛소리를 자주 해댔습니다. 그렇게 인종은 재위기간 8개월이라는 조선의 왕들 중 최단기 재위기간을 끝으로 눈을 감습니다.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보였던 모습들은 이 살인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대윤파들은 물론 대윤도 소윤도 아닌 살인파들까지도 인종의 치세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인종은 조광조를 복권시켜주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아버지 선왕의 뜻을 알았기에 바로 복권시켜주진 못했으나 죽기 직전에는 이 조광조를 복권시키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답니다. 인종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 자신의 이복동생 경원대군을 후계로 삼는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제가 의료적 지식은 잘 모르지만 거식증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분명 인종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이제 경원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고 문정왕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종의 후견인이었던 유님 등의 대윤파들은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했죠. 대윤과 소윤의 대결은 어떤 결말로 끝이 날까요? 그럼 역소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